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베이징 올림픽 불참 결정. 그렇게 되면서 결국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정규 시즌 일정을 소화하게 된 NHL인데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의 기간에 총 95경기가 재편성됐습니다. 짧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제외하면 거의 쉼 없이 정규 시즌 일정을 달리게 됐는데 과연 처음 계획대로 예정대로 4월 29일까지 정규 시즌을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네요. 그럼 하키 시그널 18회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소개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상당히 많은데요. 유니스 폴님 오셨습니다. 헐, 제 질문 댓글이 짤로 올라왔네요. 영광입니다 하셨네요. 보다 많은 분들과 나누면 더 좋은 질의응답이 된 것 같아서 디플렉션 골에 대한 질문과 답변 따로 빼서 영상 클립으로 올렸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문나님입니다. K는 참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문제라는 게 확진 판정받은 상황에서 캐나다를 갔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다신 NHL에선 보기 힘들 듯하다 하셨네요. 지난 회에서 세너제이와의 계약이 파기된 이밴더 케인 선수 소식 전해드렸죠.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의 연속이었는데 에드먼턴과의 계약설이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추가적인 소식 있었나요? 워싱턴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워낙 실력이 출중한 선수다 보니까 네. 실력 자체 부분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이제 NHL 엘리트 파워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템파베이라든가 이런 팀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에드먼턴이 조금 더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저런 팀들이 많이 좀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인이라는 옵션을. 그렇다면 NHL에서 계속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별 문제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일정 시점에 어떻게 팀에 보강이 될 부분에서 보강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올림픽 쪽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올림픽을 이제 선택을 하면 또 NHL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일단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 로스터도 지금 캐나다가 공개를 되는 걸 보면 케인이 딱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NHL에서 조만간 다른 팀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봉도님이 이틀에 걸쳐서 하키 시그널 하트 또 날려주셨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니똥꼬 쌈싸무라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기님은 내 사랑 하키, 하키에 대한 애정 댓글 주셨네요. K킹님은 렛츠고 킹스, LA 킹스 응원하시나봐요. 댓글 또 주셨습니다. 성준리님은 베르제론 크크 하셨는데 보스턴의 파트리스 베르제롱에 관한 댓글인데 크크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SESU5님 과연 플로리다가 우승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올 시즌에 현재 최상위권 유지 중인 플로리다 팬서스인데 올 시즌 스탠리컵 우승 가능성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금 전체 1위거든요 플로리다가. 근데 저는 우승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전체적으로 일단 보브롭스키가 올 시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플로리다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건 맞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플로리다의 수비진이라는 공격진 자체는 저는 완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수비진에서의 부분에서의 조합에서의 문제라든가 부분 좀 정말 좀 다양한 조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플레이오프에 강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사이드도 태워줄 수 있고 이런 유형의 선수가 이제 플로리다 수비진은 좀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들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특 A급, A+급 정도에 되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로리다가 다른 팀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제 컨텐더급들이랑 상대를 했을 때 비교 우위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같은 디비전에 템파베이 라이트닝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런 팀이랑도 상대를 해도 저는 플로리다가 쉽게는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템파베이를 넘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이외에 캐롤라이나라든가 그리고 스탠리컵 결승전 가게 된다면은 베이거스라든가 콜로라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느낌으로의 힘을 가져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조금 이제 수비가 조금 더 탄탄한 이제 수비진이 좀 탄탄한 뭐 내슈빌이라든가 생각보다도 그런 팀들에게도 고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격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고 실제로 화력전으로도 재미가 많이 보고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은 좀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하키에 이제 좀 적합한 이 로스터 구성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네. 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꽤 괜찮은 수비적인 수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은 뭐 생각이 가능성이 달라질 없지는 수 않아 있겠죠. 보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네요. 제일런 램지님 오셨습니다. NHL 막 입문하려는데 이렇게 소식 알려주는 채널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NHL과 또 아이스하키 저희 하키 시그널에 입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항상 저희가 바라는 바고 반가운 점이죠.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고 댓글 참여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몬트리올 권 코치님 오셨네요. 크로스비는 좀 아쉽네요. 개인적인 하셨어요. NHL 올스타 명단 발표에 대한 아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선수가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는 피츠버그 선수인데 제이컵 겐칠이 선발이 됐어요. 예, 뭐 투표 2위를 했기 때문에 겐칠이 선발이 됐고 원래는 지바니자드 선수였는데 지바니자드 선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스타전을 참가할 수 없게 되는 그 바람에 이제 2위 투표를 받았던 겐칠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라스트맨 보브트에도 이제 그 크로즈비 선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참가를 고사했는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올 시즌 저는 충분히 뽑힐 만한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그렇긴 한데요. 저도 크로스비 팬분들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올스타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크로즈비의 지금 나이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때 쉬는 게 낫습니다. 이제 그때 좀 쉬고 올스타 브레이크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쉬고 그 다음 이제 후반기 달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네. 다음 SUNEUI 킴님 댓글인데요. 축구에서 흔히 얘기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네요. 원정이라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꼭 레인저스가 이기길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뉴욕 레인저스 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경기 맞대결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날 캐롤라이나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선두도 잠시 바뀌기도 했었던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커피타르님 댓글입니다. 퍼시픽 디비전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에드먼튼은 다시 올라오고 킹스 덕스는 내려가겠죠? 진짜 2위에서 7위는 어떻게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남은 디비전 내 경기들이 행방을 가릴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베가스가 싱겁게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할 것 같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시즌 개막 전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지금 퍼시픽 디비전이 현재까지도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베이거스 정도만 안정권으로 좀 느껴지는 상황이고 시애틀이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아쉬운 게 있긴 한데 2위부터 7위까지 6팀은 뭐 다 플레이오프 가는 권이잖아요. 예, 네. 가능하죠.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네 팀, 근데 또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세 팀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퍼시픽에서요? 예. 1, 2, 3위만? 왜냐하면은 지금 또 퍼시픽 중위권 팀들이 또 좀 부진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애너하임, LA 또 연패됐죠. 그다음에 세너제이도 오늘 또 경기를 졌고, 그다음에 캘거리, 에드먼턴이야 뭐 또 안 좋았고, 에드먼턴도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려운 스케줄 일정에서 이제 좀 꼬이게 되니까 최근 또 10점 보면은 5승 3패 2연장패거든요. 네. 이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또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에요. 퍼시픽 팀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센트럴 쪽에서 5팀이 나가게 되면은 또 퍼시픽은 3팀이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좀 다 잘하든가 좀 다 못하든가 어쨌든 좀 이제 이 전력 자체가 약간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 경기력에서의 그 파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퍼시픽 팀들은. 퍼시픽 디비전의 행방이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유니스 폴님 오셨습니다. 크라켄의 팀 전력이 문제죠 하셨어요. 시애틀 크라켄 2골리의 부진, 시애틀의 부진, 뭐 그것에 대한 지난 내용, 거기에 대한 또 댓글이에요. 팀 전력도 문제고, 뭐 이현숙 기자님 늘 말씀하시지만 감독 코치진들이 문제고, 구단 운영도 문제고, 뭔가 좀 총체적으로 문제인 첫 시즌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절반 했으니까 뭐 두고 사실 봐야죠. 장기 플랜의 입장에서 이제 첫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뭐 평가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가는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베이거스랑 너무 달라요. 이게 달라도 너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네. 뭔가 따라가려고 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예 그냥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뭔가 이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금 5시즌 동안 계속 보여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시애틀은 뭐 이제 뭐 확장 이 팀이 첫 때부터 못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네. 이제 뭐 이제 제 예상을 좀 벗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뭐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만회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올 시즌도 이제 처음부터 드래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오프 시즌도 저희가 치르는 걸 봤고 시즌 중간에 그 다음에 뭐 웨이버 공시로 데려온 선수들을 그냥 뭐 내보낸다든가 그 다음에 이 어렵게 확장 드래프트 데려온 선수를 그냥 내쳐가지고 그냥 원소속팀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하고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또 이제 이 뉴저지 데블스의 이제 네이선 베스천 선수 같은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수를 선택을 했다가 결국 또 그 선수조차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내고 네. 이런 느낌의 움직임은 결코 이게 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서도 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아닌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게다가 헥스톨 감독이 여전히 보여줬던 그런 필라델피아의 모습 자체도 더 안 좋은 폼으로 지금 시애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카리스마 있게 뭐 선수를 휘어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기대할 수 없는 감독이거든요. 원래부터. 그다음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는 부분에서도 좀 예를 들면은 좀 너무 이르게 수비적으로 나갔다가 게임을 뒤틀린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운영해서 입장에서도 지금 감독 코치진이 전혀 이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감독 코치진 같은 경우에도 뽑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옵션들이 시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코칭 감독진을 그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시애틀이 그냥 나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애틀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기대해서 많이 좀 못 미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팀 전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니스폴님 댓글이었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지웅창님 NHL 막 입문해서 풀 경기로 짬짬이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발품 팔아 기본적인 룰이나 페널티에 대해서는 숙지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전술적인 면이나 선수들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관련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좋은 콘텐츠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NHL의 세계, 온더스포츠와 하키 시그널의 세계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팀 전술이나 선수들 그 기량을 나타내는 지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 하키 시그널 내용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 앞으로 보시면 또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개인적인 이제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라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이스하키에서 스탯이라는 부분은 아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느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애널리틱 같은 부분도 지금 물론 이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시작 단계보다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뭔가 야구나 이 정도로 이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레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농구도 요즘 보면은 이제 2차 스탯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해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스하키는 많이 처지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포지션을 잡은 부분에서의 뭔가 이제 그 측량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 같은 부분도 물론 이제 기대골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전 축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스탯적인 부분은 뭔가 이제 이게 높으면 무조건 유의미하다라는 거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뭔가 딱 느낌이 오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스하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직접 이제 선수의 이제 기량을 직접 보시는 부분, 그러니까 경기를 직접 보시면서 관전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1차 스탯을 많이 언급을 드립니다만은 뭐 2차 스탯도 많이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뭔가 물론 이제 애널리틱이 아직까지 뭐 야구에서조차 이제 뭐 뭔가 절대적인 스탯 같은 부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스포츠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뭔가 이제 여러 이제 지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딱 집어서 언급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스탯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탯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신 것 예, 같고 너무 이제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포제션이 명확하고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포제션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득점이 났을 때는 그냥 상대방 포제션으로 그 다음 바로 이제 그 진행이 되잖아요. 아니면 리바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또 이제 따지기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제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스탯적인 부분은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가 스탯이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투수와 타자의 1대1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이제 애널리틱이라든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키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포지션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 좀 명확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유의미한 스탯을 좀 찾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경기를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답일 것 같아요. 네. 체감과 스탯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계속 저희 하키 시그널 또 즐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에 방귀쟁이 뿡뿡님이 오셨는데 지난 17회에 6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팟빵에서 꾸준히 애청해 주시고 종종 이렇게 좀 거금을 후원해 주시는 방귀쟁이 뿡뿡님이시죠. 변함없는 애청과 성원 감사드리고요. 좋은 콘텐츠 또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뭐 아시아리그라든지 뭐 국내 아이스하키도 관심 있게 항상 보시고 국내 하키 관련된 댓글도 종종 또 주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팟빵에 국내 하키와 관련된 댓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1월 26일 수요일에 비하인더넷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비하인더넷 라이브 방송 1월 26일 수요일에 박힘천 PD가 이 댓글 소개도 드리고 또 답변도 드릴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또 아시아리그나 국내 하키 이야기 활발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방귀쟁이 뿡뿡님 댓글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댓글창에서 좀 보지 못했던 아이디들도 오늘 또 새롭게 많이 볼 수 있어서 더 반갑고 좋았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뭐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댓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지난 한 주 어땠는지 디비전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3일 일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각 디비전별 순위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입니다. 상위권, 하위권 모두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1위는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지난주에 토론토전 역전승을 했는데 캐롤라이나와의 중요한 맞대결 진 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애리조나전에서 크리스 크라이더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또 한 번 2골차 역전승을 일궈냈고 다시 선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2위에 여전히 랭크되어 있는데 5연승을 달리던 보스턴을 7대1로 대파했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레인저스전 승리.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뉴저지전에서 잭 라퐁텐 꼴리 NHL 데뷔전이었는데 4대7로 역전패를 당하는 바람에 2위 자리로 또 내려올 수밖에 없었네요. 피츠버그 펭귄스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베이거스전 3골차 뒤지다가 역전승, 오타와 그리고 콜럼버스를 또 연이어 잡았는데 콜럼버스전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의 해트트릭이 기록됐습니다. 4연승을 달렸고요. 피츠버그가 최근 18경기 16승 2패 3위. 이제는 뭐 디비전 선두 경쟁권으로 진입해 있네요. 다음 4위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위니펙전 그리고 오타와전 연이은 연장승이 있었고 보스턴전 정규패 있었습니다. 오베치킨 선수의 추격의 2골로 또 오타와전 뒤집기 승리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하지만 최근 10경기에서 5할이 안 되는 승리를 보이면서 워싱턴은 결국 4위로 순위가 또 내려갔습니다. 다음 5위는 콜럼버스 블루제켓츠. 지난주 성적은 2경기 1승 1패였습니다. 필라델피아전 승리, 피츠버그전 패배가 있었고요. 뉴저지 데블스가 6위. 지난주에 뉴욕 아일랜더스와 애리조나에게는 졌고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 또 역전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7위는 뉴욕 아일랜더스인데요. 필라델피아의 홈앤홈 2연전 그리고 애리조나전까지 3경기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고 토론토전에서는 지면서 3연승은 끝났지만 7위
지금 또 순위가 또 한 계단 올라와 있고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 아하. 뉴욕 아일랜더스전, 홈앤홈 2연전, 콜럼버스전, 버펄로전 이 모든 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4전 4패였고요. 최근 11경기 8패 3OT. 마이크 예오 감독 체제 이후로도 최근 부진이 계속 깊어지면서 6위에서 또 일주일 만에 최하위 8위까지 두 단계 더 내려가 있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살펴봤는데 뭐 이 중에서 좀 가장 이현숙 기자님이 눈길을 끌었던 팀은 또 어떤 팀이었을까요? 펭귄스죠 아무래도. 피츠버그. 예, 최근의 분위기에 또 워낙 좋은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마르틴 선수가 확실히 복귀한 라인업에 복귀를 한 부분이라 뭐 카터 선수 이제 복귀를 하고 지금 거의 이제 지금 부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네. 대부분의 선수가 이제 제이슨 저커 선수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축 자원들 중에서 좀 나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커 선수는 이제 피츠버그 들어온 다음에 썩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이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이제 그 공백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화력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는 경기도 이제 한번 흐름을 잡고 역전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베이거스전. 베이거스전 예. 0대3에서 뒤집었죠. 그런 이제 경기력만 보시더라도 일단 피츠버그가 한번 불을 붙으면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최근 경기에서도. 그리고 오타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반에 쭉 이제 리드를 벌리면서 좀 유리한 부분, 경기 자체를 흘러간 부분 자체도 일단 이제 공격력을 좀 막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주 드러나는 부분에서 좀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뭐 썰리번식의 어떻게 보면 하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이 올 시즌도 이제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불안한 부분은 무엇이 있냐고 한다면은 경기력이 꾸준하냐 한 경기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경기에서조차 경기력이 꾸준하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요. 뭐 베이거스전이라든지 뭐 이 세인트루이스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 많은 점수 차 2점 차라든가 3점 차를 이제 지고 가는 이제 그런 경기력이 이제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오타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뭐 한 4대 0이나 뭐 이렇게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를 이게 꾸역꾸역 뭔가 6대 4 같은 느낌 5대 4까지 따라잡히는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세너제이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홈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피리어드 6골 넣으면서 그냥 이기는 경기인 것 같았는데 그 경기도 꾸역꾸역 따라잡히면서 뭔가 이상하게 애매하게 경기가 풀릴 뻔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꾸준하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런 부분은 이제 또 플레이오프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는 지금 자리 선수가 스탯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평균 실점 2.1에 92.8%이기 때문에 거의 올 시즌 이제 메트로폴리탄 최고의 골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스탯라인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이 선수도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먹히면 안 되는 실점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를 본다면은 저는 이런 느낌이라면 올 시즌도 피츠버그가 정규 시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 플레이오프 때 잡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작년과 같은 느낌으로. 네. 작년이 굉장히 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트리스턴 자리가 이 한 경기를 그냥 실수로 망치고 이제 이런 그림이라든가라는 게 올 시즌도 지금까지의 경기력을 보면은 충분히 재현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이제 전반적인 이런 경기력 자체 얕은 부분 그리고 이제 크로즈비 말킨도 더 이상 전성기의 나이가 아니죠. 진짜 한 경기를 아예 진짜 이제 이 매 경기를 정말 생으로 캐리하는 이런 모습 자체를 마냥 기대하기가 어려운 포지션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츠버그가 전체적으로 좀 꾸준한 경기력 같은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최근에 그러한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놀라운 승률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피츠버그 펭귄스지만 좀 내적으로 봤을 때는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피츠버그가 올라오면서 레인저스와 허리케인스, 워싱턴 캐피털스까지 이 4강구도 또 한 주 어떻게 흘러갈지 재밌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위 변동은 없었는데요. 1위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스펜서 나이트 선수가 출장했었던 캘거리전에서 지면서 4연승 그리고 9경기 연속 승점이 모두 끝났는데 이후 에드먼턴을 6대0으로 대파했고 밴쿠버전 슈트아웃 승리까지 최근 12경기 10승 1패 1OT 여전히 좋은 기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같은 승점 61점으로 2경기 더한 상태에서 2위네요.
템파베이는 지난주에 퍼시픽 디비전 팀들과의 원정 3연전을 떠났는데 2승 1패했어요. LA 세너제이전은 이겼고 애너하임전은 졌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3위에 있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전에서 3대1로 앞서다가 3대9 역전패가 좀 뼈아팠고 아일랜드스전은 승리를 했던 지난주였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는 4위인데요. 캐롤라이나와의 경기 1대7로 크게 지면서 5연승이 끝났죠. 하지만 이후에 워싱턴과 위니펙을 연이어 잡았습니다. 보스턴도 최근 12경기 10승 2패. 플로리다 못지않은 기세입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는 5위에 있습니다. 버펄로와의 홈앤홈 2연전을 모두 승리했고요. 이후에 댈러스와 내슈빌과의 경기에서는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는 6위에 있습니다. 지난주 5경기 2승 2패 1OT의 성적을 남겼네요. 오타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승리가 있었습니다. 7위는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지난주 3경기 2패 1OT 1승도 못했는데요. 특히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2대0 앞서다가 결국 연장패한 부분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최하위 8위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지난주에 댈러스를 잡았어요. 4패 2OT 후에 7경기 만에 승리를 올렸습니다. 이후에 2경기에서는 베이거스와 콜로라도를 상대로 2경기 모두 연장패로 끝났습니다. 최근 9경기 1승 4패 4OT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였습니다. 글쎄요,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던 디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별로 변동사항이 없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토론토가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분위기가 떨어진 부분 자체 정도를 제외하면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토론토가 사실은 좀 경기를 못 치른 부분에서도 이 플로리다나 템파베이랑 크게 밀리지 않는 포지션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좀 이제 그 템파랑 플로리다랑은 거리가 좀 생긴 상황이 됐죠. 네. 이제 그런 부분 자체는 지금 토론토 경기력으로는 얼마나 이 부분을 복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녀 소아 경기는 좀 적습니다만은 진짜 다 이기거나 거의 이제 1패 정도만 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겨야 플로리다 템파베이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고 그렇죠. 자칫 지금 보스턴한테 추월당할 수도 있는 보스턴과도 지금 3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비력 같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경기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는 이제 막 꽤 괜찮은 경기력 자체를 풀어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토론토 앞으로 좀 이제 순위 수성을 할 수 있을지 결국 4번 시드까지 떨어지게 되면 벌써 이제 플레이오프를 좀 논하는 건 이르긴 합니다만은 너무 어렵게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여유가 없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애틀랜틱 디비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왔습니다. 센트럴 디비전인데요. 1위는 여전히 콜로라도 애벌랜치입니다. 지난주에 미네소타, 애너하임, LA, 몬트리올을 상대했는데 다 이겼죠. 6연승 달렸고 홈 경기 15연승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선두 독주 체제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또 지난주였는데 최근 18경기 16승 1패 1OT의 콜로라도 애벌랜치 승점 59점입니다. 2위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인데요. 세인트루이스와 밴쿠버를 상대로 연이은 역전패가 있었어요. 이후에 위니펙전 승리가 됐고 3패 1OT 후에 5경기 만에 1승 추가했습니다. 디트로이트전까지 이기면서 2연승 기록했던 내슈빌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는 3위인데요. 지난주 2경기 모두 이겼습니다. 내슈빌, 시애틀 이 두 팀이 상대였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 4위 승점 51점인데요. 콜로라도에게 슈다웃으로 졌고 시카고와의 홈앤홈 2연전이 있었는데 2경기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1, 2, 3, 4위 변함이 없었고요. 5위가 바뀌었네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가 지난주에 몬트리올전 졌지만 버펄로와 또 디트로이트 상대로 2경기 모두 역전승을 일궈냈고 5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니펙 제츠가 6위로 내려갔는데 위니펙은 지난주에 디트로이트전 승리 후에 워싱턴, 내시빌, 보스턴 3경기 내리 패배로 끝났습니다. 최근 3경기 2패 1OT를 기록했던 위니펙이었습니다. 7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시애틀전 슈다웃 패배로 4연승이 끝났는데요. 미네소타와의 홈앤홈 2연전 1패 1OT 최근 7경기 4승 1패 2OT 나쁘지 않습니다. 애리조나 카이오츠는 여전히 8위입니다. 몬트리올과 뉴저지 상대로 연승을 했지만 뉴욕 아일랜더스와
또 뉴욕 레인저스를 상대로는 연패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2승 2패를 기록했던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자, 여기 센트럴 디비전은 뭐 상위권 치열함은 좀 계속되는 가운데 콜로라도가 점점 이제 밑에 있는 팀들을 좀 따돌리는 느낌이고 지금 댈러스와 위니펙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 예. 위니펙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물론 뭐 아직까지 지금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없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제 많이 생각보다 너무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위니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단은 굉장히 이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헬러벅 선수가 올 시즌 정말 경기력이 별로 안 좋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단 뭐 스타 선수가 축이 될 만한 이제 스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딱딱 있고 그다음에 코너 선수라든가 엘레르스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기대치만큼의 그런 역량이 아직까지 저는 위니펙에서는 경기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모으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충족시키는 자원이 코너 정도인 것 같거든요. 올 시즌 이제 네.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샤이플리랑 디보아가 1, 2라인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와야 되고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공격 카담이라든지 이제 투웨이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기력이 많은 좋은 경기력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슈미트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모리시 선수도 생각보다 두 선수 모두 지금 그렇게 썩 뭔가 확고한 느낌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공격 수비 양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골문 역시 이제 헬러벅 선수가 지금 이탈을 했고 브로스와 선수도 이제 올 시즌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직한 백업 같은 부분에서의 부재 같은 부분 플러스 헬러벅 이탈. 어떻게 보면 헬러벅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센트럴 디비전 전 꼴리를 봐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 몇 년 동안 쌓인 한 최근 한 5년 정도의 활약 정도를 이제 그 잡고 본다면은 헬러벅보다 뛰어난 꼴리가 아무도 없어요. 센트럴에. 네. 그나마 최근 한 1, 2년 잡고 보면은 이제 그 내슈빌의 사로스 정도가 이제 헬러벅보다 약간은 근소한 우위 정도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플레이도 이제 최근에 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즌도 있기 때문에 플레리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헬러벅의 올 시즌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니펙이 강점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이제 그 센트럴 다른 디비전과 어떻게 보면은 센트럴 다른 디비전보다 이 비교 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점이 지금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대보다 못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지금 미네소타랑 같은 경기를 치렀는데 승점이 11점이 차이가 나고 결국 댈러스한테도 지금 이 따라잡힌 그런 그림이 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위니펙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포지션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부분. 언제 지금 이 팀의 전반적인 기대를 했던 그 전력이 100% 발휘가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경기력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도라면 센트럴 3강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와일드카드 2위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조금 어두운 그런 또 위니펙 제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1위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죠. 지난주에 피츠버그전 3대0 앞서다가 역전패를 했는데 몬트리올전에서는 또 역전으로 연장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50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콜로라도에게 졌지만 4연승 중이던 템파베이에게 승리를 거뒀고 4연패를 끊었습니다. 2위로 복귀가 되네요. 3위는 LA 킹스입니다. 지난주에 안 좋았는데 세너제이, 템파베이, 콜로라도 상대로 모두 정규패. 4연승 후에 3연패 빠지면서 2위 유지 실패가 됐고 선두 베이거스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위는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4연승을 달리던 LA를 잡았는데 티모 마이어 선수의 5골 활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시애틀과 템파베이전 연패로 이어졌네요. 캘거리 프레임스가 5위에 있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8승 1OT를 달리고 있던 플로리다를 상대로 5대1 승리. 이 승리로 4연패에서 탈출했죠. 오늘 에드먼턴과의 아주 중요한 일전이 있었는데 2대0 앞서던 걸 지키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5위, 더 이상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6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승점 40점. 플로리다전 0대6 대패를 했고 오늘 캘거리를 상대로 레온 드라이자이틀 선수의 결승골 포함 4포인트 활약, 2골차 뒤집으면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캘거리전 승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5패 2OT 후에 8경기 만에 승리, 드디어 연패 끊었고요. 7위까지 내려갔다가 참 오랜만에 1승 올린 에드먼턴입니다. 7위는 밴쿠버 캐너스입니다. 내슈빌전 이겼고 플로리다전 시우다웃 패. 3연패 후에 2승 1OT의 행보로 또 돌아서 있는 밴쿠버 캐너스고요. 시애틀 크라켄 8위입니다. 지난주에 시카고전 슈다우승하면서 8패 1OT 후에 10경기 만에 승리를 했어요. 세너제이전 이어서 또 잡았는데 세인트루이스전 패배로 연승을 또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씩 뭐 순위 변동은 있었는데 LA가 좀 부진했다는 점 일단 좀 보이고 에드먼턴, 캘거리 이 동병상련의 두 팀의 대결에서 결과가 에드먼턴 승리로 나면서 중하위권 순위표가 또 요동치는 오늘이었어요. 예. 네. 뭐 베이거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상자들이 겹치고 이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에 좀 근소한 우위를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 뭐 2위부터 한 5위까지의 팀들도 그렇고 뭐 크게 좀 더 크게 묻으면 에드먼턴까지는 아직까지 경기 잔여 소화 경기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 승점은 이제 캘거리랑 에드먼턴이 좀 아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경기를 좀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에드먼턴이랑 애너하임은 6경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7점 차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충분히 이제 또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캘거리 에드먼턴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애너하임이라든가 LA라든가 세너제이 같은 팀들이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연승이 딱 나오면은 연패로 이제 좀 분위기가 되는 뭐 LA 같은 경우 그리고 세너제이도 뭐 아주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고 애너하임도 최근까지 연패 빠졌다가 이제 겨우 1승을 올린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뭐 LA, 애너하임, 세너제이가 그냥 뭔가 뭐 7연승, 8연승까지 쭉 치고 나가는 이런 그림이 됐다면 캘거리 에드먼턴이 굉장히 머리 아플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악은 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승 후에 또 연패로 또 다 또 이겼던 것들 또 많이 잃었던 또 상위권 팀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서브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이었습니다. 각 디비전별 요약 이렇게 먼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즌 스탠리컵 준우승 팀이죠. 하지만 올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최저 승점 팀. 이렇게 지난 시즌과 다른 결과를 낼 줄이야. 자, 그런데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이번에 새 GM을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새로운 GM을 결국은 이제 선임을 했었고 그동안 이제 공석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 뭐 인터뷰 뭐 같은 부분이 최근에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 새로운 GM으로 켄트 휴즈 씨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18대 GM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켄트 휴즈 새 GM 체제로 가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인데요. 결국 도미니크 듀샤람 감독 빼고는 거의 뭐 모든 주요 인사를 다 물갈이 하고 있습니다. 시즌 도중에. 그렇죠. 네. 뭐 디샤른 감독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아주 안정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올해 성적이 일단 1차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새로운 감독도 이제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 뭐 대부분의 인사 좀 이제 프런트 오피스 주요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키부 이제 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켄트 GM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GM이 된 켄트 휴즈 어떤 사람인가요? 예, 퀘벡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퀘벡주에서 이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링구얼 이게 프랑스어와 영어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기준을 충족하는 이제 그런 그 인물이고요. 네. 전직이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당시에 이제 주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파트리스 베르제롱 보스턴에 그리고 크리스 르탕 피츠버그 그리고 데널러스 지금 에드먼턴 어울러스에 뛰고 있죠. 그리고 콜린 화이트, 드레이크 베서슨 그리고 앙토니 보빌리에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 클라이언트로 있었을 정도로 이제는 에이전트가 아니니까 더 이상 클라이언트가 아니긴 하지만은 이런 선수들의 이제 에이전트였습니다. 뭐 꽤 리그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또 고객으로 상대했었던 에이전트 출신 켄트 휴즈 이제 단장이 GM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하키부 사장인 제프 고턴 씨하고 또 인연이 있다고요? 예, 제프 고턴 씨가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의 부 GM일 당시에 이제 켄트 휴즈 씨가 이제 베르제롱 선수의 이제 에이전트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협상, 어떤 부분에서 이제 첫 인연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네. 뒤로도 이제 고턴 씨가 뭐 심심할 때마다 뭐 조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지금 하키부 사장인 고턴 씨와 좀 인연 같은 부분도 이번 휴즈 씨의 이제 선정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키부 사장과 또 GM까지 어떤 또 연결고리는 있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켄트 휴즈 GM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서 몬트리올에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켄트 휴즈 GM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하나씩 뭐 좀 몇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전 에이전트 출신 GM들이 최근에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플로리다 GM인 빌지토 씨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에이전트를 했었던 이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애너하임의 지금 부 GM인 이제 솔로몬 씨도 이제 전 GM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 에이전트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GM들, 전 에이전트 출신 GM들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 시절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꽤 이제 좋은 평가를 지금도 많이 뭐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인연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그 인물을 뽑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그 코멘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즈 씨 아들이 지금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레인저스 에임이 지명이 됐고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에 1라운드 후반이나 2라운드 초반에 이제 지명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촉망받는 선수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들 두 명을 이제 NHL급 선수로 잘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의 휴즈 삼형제랑은 다른 예, 다른 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둘째 네. 아들은 어쨌든 근데 그 NHL 부분급 선수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이 뭐죠? 이 젊은 선수들 이제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뭐 젊은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스즈키라든가 뭐 로마노프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을 또 이제 좀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반면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있죠. 이제 뭐 항상 좀 너무 과감한 선택을 하는 몬트리올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부정적인 면을 굳이 좀 언급을 드리면 일단 이분이 NHL 프런트 오피스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선수 에이전트만을 하다가 바로 이번에 GM으로 선정이 된 케이스인데 구단 프런트로 일해본 경험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결국 이제 뭐 에이전트 출신 GM들이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 씨도 LA의 하키부 부사장으로 이제 커리어를 바이스 프레젠트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토 씨 같은 경우에도 콜럼버스 부 GM 그러니까 메인 바로 그냥 이 사장이라기보다는 좀 메인보다 어시스턴트 역할로 처음에는 이 구단에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이 두 분조차.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즈 씨는 바로 그냥 GM이에요. 같은 에이전트 출신이지만 좀 행보는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부GM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프로세스를 옆에서 좀 보고 배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후계자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NHL 프런트 오피스 경력이 전혀 없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좀 불안 요소로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고턴 씨의 개인적인 인연이 강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 뭐 자주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하키부 같은 부분에서 이제 그 뭐 조언이라든가 뭐 그런 걸 구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선수 시절에 이제 선수 시절 아니고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들과의 계약 같은 부분에서의 접촉이라든가 근데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프로트 경력이 없다라는 부분은 좀 이제 그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감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분이 이 켄트 휴즈가 정말 이제 자신의 역량을 딱 보여줘가지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인상인 거는
예,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이 비난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앞선들이 너무 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너무 이 검증되지 않은 자원에게 너무 그 중책을 맡긴 게 아닌가라는 지적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오프 시즌이라든가 드래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차적인 행보를 봐야 긍정적으로 결국 이제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좀 부정적으로 갈 것인가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5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파기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몬트리올이 정말 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이득을 가져오는 결정이 될지 아니면 또 좀 안타까운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은 앞으로 5년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프 고턴과 켄트 휴즈는 한 배를 탔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5년 좀 봐야 되겠고요. 몬트리올은 이제 켄트 휴즈 GM 체제에서 당장은 올 시즌 최하위 팀 입장에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도미니코 듀샤름 감독과도 계속 동행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새로운 GM 거의 감독 빼고 모든 인사가 바뀌는 몬트리올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매치업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스페셜 느낌으로 좀 뽑아봤는데 예. 역시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홈 8연전을 마쳤죠. 홈 8연전 결과는 3승 3패 2OT 거의 5할 이런 성적을 남긴 후에 이제는 동부 컨퍼런스 최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원정 4연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승점 51인데 승점 50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번 이제 베이거스는 이번 4연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도 상대고 또 그렇습니다. 원정이고 예. 상당히 그 주 경기 결과가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런 매치업이 될 것 같아서 뽑아봤고요. 첫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경기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워싱턴 캐피털스와 먼저 상대합니다. 두 팀 올 시즌 첫 대결인데 최근 워싱턴의 성적도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는 네. 않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 두 팀은 좀 2018년 스탠리컵 결승전으로 인연이 있는 직접전이 있는 뭐 이런 팀이고 네. 뭐 두 팀 사실 전력 자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 워싱턴의 좀 주포 선수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지금 수비진 같은 부분에서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베이거스는 이 조금 이제 주축 전력에 약간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패처레티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진 전력으로 이 워싱턴을 어떻게 상대를 할지.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짚어드리는 부분은 이번 원정에 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지금 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8연전을 좀 너무 기대보다 못했거든요. 적어도 전 6승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연전에서 적어도 베이거스가 한 3승 정도는 해야 뭔가 좀 이 그림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워싱턴을 상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1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를 상대합니다. 11월 17일 이 두 팀 시즌 1차전에서는 2대2 동점으로 가다가 3피리어드의 승부가 갈리면서 4대2로 캐롤라이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요즘 좋아요. 최근 11경기 8승 2패 1OT. 워싱턴보다는 좀 캐롤라이나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베이거스 입장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네. 백투백 경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레네르가 어떤 경기에서 나올 건지 물론 이제 두 경기를 다 쓰지 못할 거거든요. 원정 4연전 일정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레네르와 브로스와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될 건지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캐롤라이나 선수들도 이제 베이거스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제 선수진의 깊이로 승부를 하는 팀이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한 활동량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승부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만약에 근데 지금 이런 컬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컬러의 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베이거스가 좀 이번 경기에서 뭔가 좀 우세한 경기를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베이거스 충분히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뭐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런 결론을 또 낼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인데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대 플로리다 팬서스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첫 대결이 되겠고
뭐 플로리다는 캐롤라이나보다 더 기세가 무서운 팀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여러 라인에서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진짜 1라인에서 4라인까지 뭔가 빈틈이 없습니다. 역할이 따박따박 잘 맞춰져 있고 1, 3라인에서 어디에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득점력이라든가 4라인에 뭐 루어스타 라인이라든가 뭐 롬버그 뭐 이런 선수들도 막 이제 뭐 중요한 득점을 따박따박 해주면서 정말 이제 좀 이 적소의 득점을 굉장히 잘하는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보브롭스키가 올 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베이거스가 한 번 뭔가 좀 삐끗한 느낌이 나올 때 공격이 뭔가 이제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경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이 플로리다전에서 나오게 되면 진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격을 제대로 풀려나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빵빵빵 터뜨리면은 진짜 뭐 3점, 4점 내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베이거스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5시인데요. 베이거스 경기 보기 전에 다른 팀 경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위니펙 제츠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센트럴 디비전 팀들 간의 올 시즌 3차전이고요. 11월 10일 1차전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슈아웃 승리를 했고 12월 20일 올 시즌 2차전에서는 4대2로 위니펙이 승리를 했어요. 당시에 위니펙이 폴 모리스 감독 사퇴 이후 첫 승을 바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위니펙 대 세인트루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력적으로 보면 충분히 유니팩이 할 만한 그림을 만들 수도 있어는 보이지만은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부상자가 진짜 다 복귀했거든요. 이제 완벽한 이제 전력으로서의 그러한 이 경기를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치르고 있어요. 그동안 부상자가 네.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적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경기를 올라왔기 때문에 위니펙이 결코 쉬운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 경기에 이제 비닝턴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비닝턴이 너무 이제 경기력이 좀 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스타 파워를 앞세워서 위니펙이 뭔가 좀 이 치고 들어갈 만한 여지가 생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좀 비닝턴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소라는 옵션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상자들이 다 복귀한 이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은 좀 위니펙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긴 하지만은 좀 마냥 이제 쉽게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같은 날 1월 30일 일요일 오전 9시 경기인데요. 플로리다를 상대했던 베이거스는 가까이에 있는 템파베이를 만납니다. 이 두 팀 12월 22일 올 시즌 1차전이 있었는데 1대3으로 뒤지던 템파베이가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었어요. 템파베이도 최근 9경기 7승 2패입니다. 자, 이 베이거스로서는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템파베이 첩첩산중인데요. 진짜 너무 네. 어렵죠. 사실 이제 뭐 지금 뭐 전력적으로 뭔가 한번 쉬어갈 만한 뭐 그런 전력이 있는 팀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지난 템파베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NHL 좀 이른 휴식기에 들어가는 그거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존 쿠퍼 감독도 벤치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역전패를 당했어요. 좀 이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팀이 뭐 스탠리컵 결승이라고 봐도 좀 무난 이상하지 않을 전력을 가진 두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베이거스가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템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베이거스는 어쨌든 뭐 부상이니 뭐니 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만큼은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이번에는 좀 증명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뭐 다시 봐도 지금 일정이 베이거스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네요. 만약에 이번 주에 뭔가 4패한다 이러면은 당장 밑에 치고 오는 또 팀들 걱정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감안해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정 4연전 어려운 길을 나서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일정을 한번 오늘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일요일 낮 12시 경기 밴쿠버 캐너스 대 캘거리 프레임스입니다. 퍼시픽 디비전 팀들 간의 올 시즌 첫 대결인데 밴쿠버와 캘거리 이 경기의 결과도 이 퍼시픽 디비전 순위에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물론 이제 캘거리가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밴쿠버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밴쿠버가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드로 감독이 일단 기본적으로 밴쿠버 선수들이 이제 날카롭게 찌를 만한 힘은 있는 팀이거든요. 이제 뭐 스타 선수들 패테르손, 베서, 그다음에 휴즈 선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밀러 선수도 있고 득점력은 받쳐줄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강점을 어떻게 보면 좀 극대화시키는 느낌으로 이 부드로 감독이 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잘 풀어나가는 그런 성향이랑 잘 맞게 되면서 이제 밴쿠버가 경기력 자체는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요 전 경기가 아마 세인트루이스전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캘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 1, 2 라인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뭐 이제 1, 2 라인 선수진의 구성이라든가 뭐 린드올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센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모너헨 선수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상대방의 1라인에 좀 힘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좀 이제 승점이 필요한 쪽은 밴쿠버 쪽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경기 수에서 많이 이제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에서 좀 재밌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요 경기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하키 시그널 18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설 연휴 기간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군요. 한 주 동안에 또 NHL 재미있게 보시고 댓글로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